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78번째 시간으로 정민세신서로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민세신서로 정민, 남계우와 석주명. 조선 후기의 서화가인 남계루 1811에서 1888는 나비 그림을 잘 그려 남나비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졌다. 그의 집은 한양도성 안 당가지골 현 한국은행 뒤편에 있었다. 집에 날아든 나비를 평상 보복 차림으로 동대문 밖까지 쫓아가 기어이 잡아서 돌아왔다는 일화도 있다. 남계우는 수백 수천 마리의 나비를 잡아 책갈피에 끼워놓고 그림을 그렸다. 실물을 창에다 대고 그 위에 종이를 얹어 유지탄으로 윤곽을 그린 후 채색을 댔다. 노란색은 금가루를 쓰고 흰색은 진주가루를 사용했다. 그의 그림은 워낙 정확해서 근대생물학자 석주명 1908에서 1950은 무려 37종의 나비를 암수까지 구분해낼 수 있었다. 남계의 그림 속에는 남방공작 나비란 10대종까지 있었다. 석주명은 훗날 남쪽 지방에서 이 나비를 잡아 남나비의 그림이 실물을 보고 그린 것이었음을 입증했다. 석주명은 남계우의 나비 그림이야말로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마루야마 1733에서 1795의 곤충 도보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국학자 위당 정인보 선생이 석주명이 소장하고 있던 남경루의 나비 그림 10폭 병풍을 감상한 후 역시 10폭의 병풍에 시를 써준 일호화 접도행이란 작품이 최근 공개되었다. 일호는 남계우의 호다. 석주명 선생의 따님인 석윤희 교수가 보관해왔던 귀한 작품이다. 위당은 자신보다 15세 아래인 석주명의 나비 연구에 깊이 감동하여 그를 위해 장편한 시를 써준 것이 담원 물록에 전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장시는 문집에도 빠진 것이어서 더욱 귀하다. 위당은 이 작품에서 남계우의 그림을 한 폭 한 폭 꼼꼼히 묘사한 뒤에 그의 그림이 해환 이용휴와 이면 이양년의 시문과 다산 정약용의 정서로 이어진 남인과 소론의 박학, 즉 실학을 잇는 가치 있는 작품임을 밝혔다. 석주명에게 써준 다른 시에서는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비 연구에 몰두하여 세계적인 학자가 된 석주명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석주명은 제자들에게 남들의 관심 있는 분야를 10년 이상 꾸준히 하면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려주곤 했다. 그의 조선 산점류 분포도는 1940년 영국 왕립학계의 의뢰를 받아 뉴욕에서 인쇄되었고 생물지리지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2. 공공의적 비둘기. 18세기 이후 조선에 불어닥친 웰빙 붐을 타고 한동안 관상용 비둘기 사육이 성행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몇 년 전 발견된 유덕공 1748에서 1807의 발합경은 비둘기 사육에 필요한 정보를 갈래별로 정리해둔 책이다. 생김새에 따라 이름도 각가지다. 전신이 된 흰 점백이 성녀 가사 빛깔 같은 정, 목에 염주를 두른 듯한 전황백, 까막점이 있는 점호 등 23종이나 되는 이름을 속였다. 비둘기 사육은 당시 재테크의 한방편으로 인기가 있었던 듯하다. 최근 번역 출간된 이옥 1760에서 1815의 백운필에도 세장 기둥에 산 모양을 새겨넣고 수초 그림을 그리고는 구리철사로 망을 만들어 한 조롱 값이 수천 전씩이나 한다고 적었다. 전모란 품종이 제일 비싸 한상 가격이 100문이 넘었다. 은퇴한 재상이나 부잣집 젊은이들이 울타리를 치장해 놓고 집에서 기르곤 하는데 지붕에 비둘기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속물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비둘기장의 사치스러움은 발언할 것도 없고 심지어 꼬리에 쇠방울과 붉은 깃털이의 장식이 시치미까지 매달아졌던 모양이다. 김광섭 시인의 1968년 성북동 비둘기에서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고 노래했다. 성북동에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졸지에 보금자리를 잃게 된 비둘기를 연민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다시 40년이 지나 이제 도심 비둘기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아예 퇴치 대상이 되었다. 알을 뺏고 굶겨서라도 우리 주변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하던 이 새가 오늘날 이토록 천덕꾸러기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하기야 기쁜 소식을 상징하던 까치가 애물단지가 된 지도 이미 오래다. 척박한 도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 비둘기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을 터 같은 비둘기를 놓고 시대에 따라 대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 것을 보며 생각이 참 많아졌다. 3. 과골 삼천. 다산 정약용이 흑산도의 정약전에 보낸 편지의 한 대목. 여기에도 내왕하는 소년이 몇 있고 배움을 청하는 어린아이도 몇 됩니다. 모두 양미간에 잡틀이 무성하고 온몸에 뒤집어 쓴 것은 온통 세잔한 기운뿐입니다. 다산의 이런 지리멸렬한 콜 흘리기들을 가르쳐 중앙학교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대단한 학자로 성장시켰다. 다산과 그의 제자들은 달리 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드림팀이었다. 다산의 진정한 위대성은 유배 18년간 이룩한 500건의 저술보다 그가 제자들의 성격에 맞게 장점을 길러주고 용기를 북돋워 스스로 떨쳐 일어나게 만든 참서성이었다는 점에 있다. 다산 아들 적학견의 수레에 이런 내용이 보인다. 학업을 청한 자가 수십인인데 혹은 7, 8년 만에 돌아가고 혹은 3, 4년 만에 물러났다. 과거 시험에 힘쏟은 자도 있고 시와 고문을 섭렵한 자도 있었다. 막판에는 창을 쥐고 방으로 들어와서 헐떡고 원망하며 등을 돌린 자도 있었다. 마지막 구절이 목에 탁 걸린다. 부려먹기만 하고 해준 게 뭐 있느냐며 폐악을 떨면서 품을 떠난 제자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다산에게 헌신하면 나중에 기양에 풀린 뒤 낮은 벼슬 한 자리라도 얻으려니 기대했던 게 틀림없다. 다산의 공부 방법으로 초서를 가르쳤다. 책의 중요 대목을 뺏겨 써가며 읽는 방식이다. 책은 강진 쪽에서 벌골되는 자료를 보니 제자마다 방대한 초서를 모은 총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다산이 가장 아꼈던 제자 황상은 나이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초서를 계속했다. 사람들이 그 나이에 초서는 해서 무엇 하느냐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선생님은 강진에서 20년 유배생활 동안 복사뼈에 3번 구멍이 나도록 공부하고 또 공부하셨다. 거기에 되면 내 공부는 공부도 아니다. 이른바 과골 삼천의 고사가 이렇게 생겨났다. 다산의 경이로운 작업 뒤에는 서성의 표양을 보고 고무된 제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 어찌 보면 다산은 전체 작업을 진두지휘한 야전사령관이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을 뿐이다. 서성의 날의 날은 과연 어떤 서성이고 제자였나 생각해본다. 4. 백운동 원림. 다산은 1812년 가을 유배지의 답답한 마음도 풀겸해서 제자 초이와 윤동을 데리고 월출산 나들이를 한다. 옥판봉 아래 백운동 이씨의 집에서 하루 묵고 돌아와 그곳의 12성경을 시로 읊었다. 그림 잘 그리는 초이를 시켜 백운동로를 그리게 했다. 이 시와 그림을 묶은 백운첩이 남아있다. 다산은 이 서첩의 끝에 역시 초이를 시켜 다산초당 도라를 남겼다. 담양의 소세원과 함께 강진의 백운동은 우리 전통의 원림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몇 안 되는 별서다. 민간 정원으로는 특이하게 집 옆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인위적으로 끌어와 뜰의 상지와 하지를 거쳐 어옥굽이 휘돌아 나가는 유상 구곡의 구조를 갖추었다. 시냇물에
술잔을 띄워 시를 지으며 논의는 유상곡수에 자친한 경주 보석정뿐 아니라 창경궁 안에도 남아있다. 민간 정원의 것으로는 이곳 규모가 가장 크다. 백운동 원림은 17세기 처사 이담로 1627에서가 처음 조성했다. 이 담로의 6대손 이시연 1803에서 1860은 다산문화의 막내 제자다. 그의 5대손인 이효천 옹이 지금도 백운동을 지키고 있다. 11대를 이어오며 지켜온 유서 깊은 공간이다. 석축 유구와 화계, 계단식 꽃밭, 건물터 주춧돌만 남아있던 이곳이 최근 강진군의 꼼꼼한 복원사업으로 본래의 제모습으로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초이의 백운동 그림이 워낙 세밀한 데다 12성경을 노래한 다산의 시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의 호남의 유서 깊은 정원 하나를 되찾게 되는 셈이다. 백운동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곳에 있는 차문화의 중요한 현장이라는 사실이다. 이시연은 이등리 1728에서 가지연 동다기를 필사의 세상에 전했다. 그는 직접 떡차를 만들어 두렁의 다산에게 보내기도 했다. 일제시대 이한영이란 이가 백운옥 판차를 만들어 판매한 곳도 이 근처다. 백운동 원림의 바로 뒤쪽에 지금 아우레 피시벽 다원의 넓은 차밭이 자리 잡았다. 집주인은 지금도 옛 방식에 따라 집 뒤 대밭에서 나는 야생차로 차를 뜯고 가까운 이들과 나누곤 한다. 5. 사천왕사와 문두루 비법 668년 문왕 8년 신라와의 운명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도 없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기쁨도 잠깐 당나라 군대는 전쟁이 끝나고도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내친 김에 신라까지 쳐서 아예 한반도 전체를 복속시킬 기세였다. 문왕은 기습적인 선제 공격으로 이를 막았다. 당나라가 배은망덕이라며 벌꺼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670년 당고종은 장수 설방에게 50만 대군을 주어 신라를 침공케 했다. 대군의 침공을 앞두고 전전긍긍하던 왕에게 명랑법사는 낭산 남쪽 신유렴의 사천왕사를 창건하고 법도량을 베풀 것을 주문했다. 사정은 급박했다. 당의 대군을 실은 배들이 벌써 가까운 바다를 가득 뜯고 있었다. 명량은 채색 비단을 둘러 임시 변동으로 없던 절을 만들었다. 오방신상은 풀로 엮어 대신했다. 그리고는 단 위로 올라가 문두루 비법을 베풀었다. 문두루의 위력은 놀라웠다. 남대없는 바람과 파도가 당나라 50만 대군을 실은 배를 일제히 침몰케 해 몰살시켰다. 문두루는 밀교의 결인을 뜻하는 범어의 음력이다. 불설, 관정, 복마, 봉인, 대신, 주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보인다. 문두루 비법은 국가적 위난과 제익을 당했을 때 중앙에 높게 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 방위에 따라 각종 진언을 베푸는 대단히 장엄하고 거창한 의식이었다. 이후 당나라에서 신라를 결코 엿잡아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사천왕사 문두루 도량이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26일부터 사천왕사 특별전이 개최된다. 여러 해 계속된 발굴조사를 망라하는 전시가 될 듯하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녹유전, 녹색 위약을 입혀 구운 벽돌판 부조상의 파편들로 비로소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 상반신과 하반신이 따로 보관되어 있던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화살과 칼을 든 채 귀를 깔고 앉은 수호 신상들이 90여 년 만에 합체되어 제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안팎의 국가적 위난을 한마음으로 물리쳤던 사천왕사 문두루 도량의 상징성이 새삼스러운 요즘이다. 그 도량터 부조상의 합체를 계기로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되모이고 뒤숭숭한 나라 안팎의 시름도 씻은 듯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